자, 이제 제22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강의에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23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이 서식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분, 여러분들 그 238페이지를 보세요. 자, 3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서식이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보면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몇 마디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면 238페이지에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표시됐다는 것은 몽창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게 이거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이때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239페이지로 넘어가면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의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면 국토기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자, 국토기계 이용의 법률에는 뭐 여러분들 이건 공법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뭐 많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용도지역, 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들 쭉 거기에 따른 이용제한 사항들 있죠. 그게 다 하나의 뭡니까? 이용제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공법에서 배우지 않는 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할 때는 꼭 좀 알아두시고 가라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보건법에 학교 환경 자 위생 정화구역이 있는데요.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정화구역과 그 다음에 또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고요.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입니다. 이 상대 정화구역에서는 이제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죠. 자, 그런데 보시죠. 이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경계선 담장이죠. 반경 200m 이내, 이렇게 이 정화구역을 만드는 이유는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절대 정화구역은요, 출입문부터 50m 이내는 PC방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청소년 유해 시설은 노래방, 술집 이런 건 절대로 못 들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PC방 같은 경우도 이 절대 정화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이런 것을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잘 하셔놓고도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학교 앞에다가 PC방 자리 중개주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실제로. 적어도 제가 왜 이걸 강의하냐면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한 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는 넘어가시라. 자, 그래서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상대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만 자,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경찰서 담당자와 구청 담당자와 학교 담당자와 그다음 학부모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그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혹시 학교에 학부모 회장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부모 회장하시면 이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네 부류의 담당자가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이거 시설을 집어넣을 거냐만 해서 도장 찍으면 이제 심의에서 통과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한다. 제가 요렇게만 일단은 시험은 뭐 요 정도 선에서 나오니까요,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중에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꼭 학교 보건법을 꼭 보세요. 절대 정화구역에서 상대 정화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요게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지 그 뭐 절대 정화에서 들어가지 못한 시설물이 뭐냐 여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는 꼭 한번 좀 이 법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자, 공장을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공장을 딱 함부로 여정이 막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자, 도로법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도로법이 있는데요. 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보통 5m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놔요. 근데 이 접도구역은 도시 같은 데서는 많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접도구역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가보면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도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말뚝을 박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접도구역을 갖다가 하느냐? 바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뭐 여러분들 교재했듯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작물 신축이라든가 이걸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접도구역이 도로법에 있다라는 거와 자,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41페이지를 보죠. 공법상 거래규제상. 자, 공법상 거래규제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국토기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국토기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도 언급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언급이 됐던 내용 있죠. 자,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뭐 된다? 무효가 된다. 근데 무효가 되는데 자,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혹은 민법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봤지만 저도 이 과목에서도 이게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로 나눠져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와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로 나눠진다. 자,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뭐가 있냐? 자, 이거는 일단은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어떻게 됐을 때?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뭐하게 되면 거절하게 된다면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거절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는 뭐냐? 일단 당연히 허가를 어떻게 됐다면 받았다면 이때는 확정적 유효가 되죠. 또 하나 자, 일단은 허가구역 지정이 어떻게 됐을 때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혹은 또 재지정이 없었을 때 이때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허가와 관련된 기준 면적 있죠. 자, 기준 면적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법률에서 정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조례로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는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데 비용무용 부동산 공매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요. 다만 3회 이상 유찰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유상에 대한 지상권 설정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 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자,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줘야지만 됩니다. 허가와 신고는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의외로 다들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24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그런 판례 부분들이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자, 244페이지에 그 9번 판례죠. 허가구역에서 건물만의 소유권이 전 등기는 가능하느냐 하는 거예요. 건물만의 소유권이 전 등기 불가능하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단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법이 나옵니다. 자, 임대주택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주택법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 임차인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자, 임차인에 대한 규제가 여러분들이 더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를 금지한다?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전대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 전대를 일단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 전대를 금지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상속 등으로 주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혼인 등으로 주택의 소유가 이게 됐다든가 이럴 때 양도 전대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근무지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나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이래 되면 양도 전대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허용된다. 다만 이때는요. 허용되는데 임대사업자의 뭐를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 임대사업자의 동의서가 첨부돼 줘야지만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6페이지에 보니까 자,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있죠? 창업투자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한 부동산 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놓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창업투자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놓습니다. 자, 다만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데 요거는요 제가 경매 공매 부분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247페이지에 보니까 사립학교법이 있어요. 자,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청이 허가받는다 그랬죠. 자,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및 관할청이고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청이 됩니다. 그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향교재산법 있죠. 이건 이제 13회 때 나왔던 부분이죠.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허가 받는다? 이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전통사찰을 일단 양도하고자 할 때와 담보제공 시기가 틀려요. 양도하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문화장관의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담보제공 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권자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문화장관의 허가고 설정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다. 단 두 가지다.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돼야 돼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의 대표단체 대표자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조계종 하면 뭐예요? 조계종 하면 대표단체, 그럼 조계종 종정이죠. 종정이 그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의 뭐 승인서가 다 첨부돼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전통사찰은 시험 문제 3번씩이나 나왔던 부분입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투자회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부동산을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 후에 5년 범위 내인데 대통령령의 전환기관으로서는 3년 범위에서는 일단은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건축물 구획계 공작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면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흔히들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어 놓고 나서 기획부동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또 여러분들 공법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개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농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농지 소유와 관련된 농지 소유 상한 부분 보죠. 농지 소유 상한 부분에서 보면 자, 비영농자가 어떻게 돼요?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비영농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 취득한다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8년 이상 영농자가 이제 이농을 합니다. 농사 안 짓고 이제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말 체험 영농 있죠? 자, 주말 그리고 체험 영농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 1,000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일단 1,000 제곱미터 이내가 아니고 이건 미만입니다. 미만. 그러니까 999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농지 소유 상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서 발급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발급을 하죠.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자, 주말 체험 영농은요, 이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이건 주말 농장용이죠. 이건 농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콩도 심어보고 옥수도 심어보고 뭐 배추도 심어보고 무도 심어보고, 이건 주말 농장용이에요. 그래서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발급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 이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어떤 지자체끼리, 지방자치단체끼리, 시군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끼리, 뭐 행정관청끼리죠. 행정관청끼리 농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라고 서로 협의한 거예요. 관청끼리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아예 발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임대차를 보죠. 요즘 추세가 농지 임대차 문제가 중개실무에서 곧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지 임대차 부분, 이 농지법은 물론 공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중개실무에서 임대차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 임대차,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하지 못하죠. 그러나 상속에서 취득한 거라든가 이농하면서 소유한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했을 때, 이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다?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농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요. 자, 농지 임대차에서도 농지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농지법에서도 민사특별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등기가 없어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인도 받습니다. 인도와 시군면장 확인이에요. 자, 시군면장은 확인대장을 갖추고 계약증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자, 이때 확인을 받게 된다면 다음 날부터, 다음 년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즉,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이 뭐다? 인도와 시구읍면자의 확인을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자, 어디서 확인해요? 시구읍면장의 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기간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임대인이 어떤 질병이나 증집 이런 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약 연장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일단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자, 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임차료 등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때는 시군구청장, 자치구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 것은 시구 읍면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역 가초는 확인받는 것도 시구 읍면에서 확인받아요. 그러나 조정 신청은 어디다 한다? 시군 구청장입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한 이런 중요한 차이점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 기간. 자,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중개실무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부분과 농지 임대차 부분과 농지수 상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우지 않는 또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자, 이 외국인 토지법은 일단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이거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요. 외국인이 토지를 어떻게 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돼요. 자, 다시 한번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그럼 토지를 양도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뭐 취득할 때만. 자,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단은 토지를 뭐 할 때? 양도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의 각종 권리를 설정할 때 이 권리 설정이란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자,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도 여기에 해당돼 적용되지 않고요. 취득만 적용되죠. 권리 설정할 때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만 취득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건물만 취득하고 땅은 취득하지 않죠. 이러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 적용됩니다. 자, 왜 아파트가 적용되느냐? 아파트는 뭐가 있어요? 대지권이 있죠. 땅이 있죠. 그래서 자, 외국인 토지법은 뭡니까? 집합 건물의 대지권에까지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외국인 토지법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에 적용하느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좀 토지 취득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취득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한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때 외국인 토지법에서 외국인 토지법에서 외국인은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적. 자, 대한민국 국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취득하지 않았을 때.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다 외국인입니다.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외국인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오프라인 학원의 수강생 중에서 외국인 제법 있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 하면 그거 시커멓고 노랗고 뭐 이런 사람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꼭 아니죠. 우리나라 국적 없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제가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대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 없으면 다 그 외국인들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들 있죠? 외국 회사들, 외국인 토지법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2분의 1 이상이 뭐였다? 외국인이다. 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뭐 있어요? 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토지 신고와 그 다음에 허가범위인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거 251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주의. 우리나라는요, 이 외국인에게 토지를 지금 현재 개방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개방은 사실 이 외국인 토지법이 언제 나왔냐면요, 99년도 때 나왔어요. 99년도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토지를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말에 왜 IMF 터지죠? IMF 터지고 나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벌어들일 게 없죠. 그러니까 땅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99년도 때부터 토지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토지 개방했으니까 너네도 개방하라.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거나 정부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이때 상호주의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주죠. 자, 취득 신고를 보면 일단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있죠? 계약 토지 취득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어디다가? 시군구에 신고한다.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은 계약 철회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하는데요. 자,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은 매매 있고요. 교환 있고 증여도 계약이죠. 증여도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매 같은 거는 뭐예요? 매매 같은 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줘야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외국 토지법상 신고하면 이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예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혹은 또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일단은 제외된다.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 자, 계약 외의 원인은 뭐가 있다?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그리고 판결 그리고 판매권 행사 있죠. 판매권 행사 그리고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계약 외의 원인이에요. 자, 이런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토지 취득하면 취득 일로부터 얼마? 6월 이내 어디다가? 시군구에 신고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계약 외의 원인은 상속, 경매, 판결, 할매권에서 합병이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 상속은 취득일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이고 경매는 취득일 대금 완납일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거예요? 경매를 외국인이 취득합니다. 언제부터?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줘야 돼요. 상속자임을 증명한 서류, 경락결정서, 판결문 이거를 신청서와 같이 첨부를 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유 신고가 있는데요. 계속 보유 신고했어요.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들을 들어가지고 반 이상이 외국인을 이제 채워졌을 때 이때 기존에 보유하였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 계속 보유 신고죠. 이거는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 어디다가? 시군구에 신고한다 그랬죠. 변경일로부터 6월 시군구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다가 바뀌었을 때는요, 2분의 2 이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때 요때는 일단은 그 변경 증명서를 첨부해서 하고요. 자, 요거 만약에 이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 요거 위반했다, 즉 허위 신고했거나 신고 안 했습니다. 이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요 두 가지를 위반합니다. 계약 외의와 계속 보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취득 허가를 보죠. 취득 허가. 자, 취득 허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허가는요, 허가는 일단은 어떻게 된다? 미리 허가받는 거죠, 미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허가는 일단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야지만 되고요. 자, 만약에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계약은 어떻게 되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허가 지역이 어떻게 되냐? 허가 지역은 일단 자, 군사, 그 다음에 문화.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지역. 자, 문화, 그 다음에 생태, 그리고 야생, 이렇게 네 가지인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허가지역이고요. 일단은 미리 허가받으라고 그랬죠. 만약에 안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인데, 어디다 허가 신청하느냐? 허가 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 구에게 허가 신청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이거를 며칠이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냐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역에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허가와 국토기업법상 허가와 그 다음에 외국인토지법상 허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기업법상의 허가지역 있죠. 그리고 외국인토지법상 허가지역이 중복된다 그러면 두 개를 허가받아야 되죠. 그럼 귀찮으니까 이때는 국토기업법상 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허가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253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거기 보니 이제 신고의 절차로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자문서로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나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요. 근데 전자문서를 할 때는 서류가 들어가는데, 자, 허가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들어가요.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들어가는데, 자, 이런 서류를 전자문서로 못 집어넣죠. 그럴 때는 자, 14일 안에 우편이나 모사 전송으로 일단 보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대리인 신고하는 경우 있죠. 대리인 할 때는, 자, 이때 대리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자기 거는 신분증명서 있죠. 자, 그리고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장에다가 첨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허가를 하고 허가증 발급할 때는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서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제 거기 나머지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주택 거래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관리대장이 또 기록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하면 그 내용을 관리대장이 기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리대장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디로다가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통보번호를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계속 국토부 장관까지 어떻게 돼요? 연결해서 올라가야 되죠. 자, 이제 외국인 토지법상에 있는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의 내부 시설물 상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 보니까 기타 부동산 조사 분석인데, 자, 임목은 뭐 갖고 하면 돼요? 임목은 임목 등록 원부 있죠? 그리고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특히 임목과 같은 건 수종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줘야 되고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재단 목록 있죠. 재단 목록과 그 다음에 또 등기부를 통해서, 특히 재단 목록 안에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현장의 공장, 예를 들어서 공장재단이 공장재단이 지금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재단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 목록과 공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 기계 기술이 목록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다 하나씩 파악해 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투기과열지구, 요즘은 뭐 투기과열지구가 없는데요. 그러나 일단 지정만 해제됐을 뿐이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제도는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일단 제한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일단 뭐가 된다.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지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금 연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